네, 대한민국 최고의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흥종 원장님께서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와 디지털 전환의 대비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ICT 산업전망 컨퍼런스에 와서 이렇게 제가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와 디지털 전환의 대비. 앞서 발표는 주로 이제 기업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면 오늘 제가 발표드릴 것은 전 세계적인 흐름과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과연 우리가 무엇을 더 보완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대외 경제 정책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무역 통상이나 세계 지역 연구, 그리고 국제 거시 금융, 그리고 국제 개발 협력과 같은 그런 대외 협력 이슈를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목차는 코로나19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 패러다임을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하고 또 앞으로 나아갈 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ICT 산업 전망 컨퍼런스니까 디지털 전환의 대비를 저희 연구원의 시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셨던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가를 보았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주로 동아시아 국가들이 상당히 통제를 잘하고 있고요. 반면에 유럽, 그리고 미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에서 엄청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사망자도 증가하고 있는 굉장히 좀 심각한 그런 상황이다. 이거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경제 성장률에 대한 올해 경제 성장률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큽니다. 사실 2, 4분기 때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락다운, 봉쇄를 하였을 때 굉장히 그 경제 성장률이 내려갔었죠. 그때 나왔던 보통 국제기구들의 경제 전망은 상당히 비관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3분기에 들어와서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 퍼지고 있었지만 경제 봉쇄를 해제하면서 다시 반등이 일어났습니다. 반면에 지금 아마 4, 4분기는 다시 한번 경제 침체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나 다만 2, 4분기와 다른 점은 락다운을 하더라도 좀 우리가 그동안에 언택트 산업이나 언택트 생활에 대해서 조금 더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 골짜기는 그렇게 깊지는 않을 것이다. 2, 4분기 같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3분기 때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더 낮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세계 경제 전망을 하는데 저희가 올해 전망과 내년도 전망에 관해서 내일 모레 목요일 날 저희가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먼저 잠깐 좀 말씀드리면 최근에 나왔던 IMF나 OECD에서 나왔던 발표보다는 조금 더 성장률을 낮춰서 발표를 할 예상입니다. 왜냐하면 4, 4분기 들어서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숫자를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중국 경제 전망입니다. 저희가 5월 달에 IMF나 OECD에서 중국이 0% 또는 마이너스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을 때 저희가 2.2% 성장할 것이다. 플러스 2.2% 성장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고요. 그 뒤에 다른 기관들이 슬금슬금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조금씩 올릴 때 저희는 변함없이 계속 2.2%를 유지를 하고 이번 전망에서도 2.2% 전후 정도로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예상이 된다라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 전체로 봐서는 한 마이너스 5% 정도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 예상이 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거의 유럽과 미국 그리고 브릭스, 중국을 제외한 브릭스 국가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대만이라든가 태국이라든가 일부 국가들은 상당히 지금 선방을 하고 있는 현재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이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제 수준인데 레벨인데 2019년도 수준에서 이 정도 되다가 2020년에 이제 밑으로 꺼졌는데 과연 2021년에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다시 2019년도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냐? 성장률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아마도 2019년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나라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나라들도 몇 나라들이 있습니다만 중국을 포함해서 다 개도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까지는 잘 해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하나의 사례인데요. 일본에서 동경 지역을 봉쇄했을 때, 락다운을 했을 때 그것이 밸류 체인에 따라서 어떻게 퍼져나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 있습니다. 왼쪽 지도에 동경이 전 빨간색 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락다운을 했습니다. 첫째 날. 그렇게 했을 때 2주 뒤가 되면 그 락다운, 봉쇄의 효과가 전 일본 지역으로 다 퍼져나간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쇄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경제적 타격이 큰 그런 조치입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봉쇄를 하는 것이겠죠. 어느 나라 정부가 봉쇄를 하고 싶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잡히지 않으니까 봉쇄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다시 4, 4분기 들어와서 봉쇄를 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한 국가 내에서도 이런데 글로벌 밸류 체인으로 엮인 전 세계 여러 나라 국가들 간의 교역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끈질기게 오래 그리고 크게 이러한 봉쇄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방역은 이제 트레이드오프 관계다. 결국 경제와 방역이라 하는 것은 경제를 좀 살리기 위해서 약간 느슨하게 하면은 방역에서 문제가 생기고 방역을 강하게 하게 되면은 경제는 이제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보건당국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이제 봉쇄를 철저하게 하고 모든 이동 제한 조치를 하고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막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더 빨리 잡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희생해야 될 경제적 타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적절한 타협을 취할 수밖에 없다 이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태리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지금 직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은 앞에 여기 보시면은 지난 4, 5월 달에 굉장히 그 경제 활동이 많이 위축이 됐었죠. 그랬다가 다시 빠르게 회복이 되었다가 지금 현재 10월 달에 이 상황인데 다시 한번 락다운이 되게 되면 또 다시 문제가 생기게 된다. 결국 트레이드오프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럼 이 중에서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먼저 해야 될 것은 물론 방역입니다. 방역에서부터 잘 해야지 결국은 선순환 관계로 갈 수 있겠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경제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잠깐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2000년대를 보겠습니다. 우리 그때 골디락스라는 그런 말도 썼었죠. 굉장히 아주 경제가 호황이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요. 그래서 이러면서 세계화가 진전되고 사실 1990년대부터 냉전이 종식됨으로써 안보 불확실성이 감소되고 기술 진보는 ICT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밸류 체인은 빠르게 확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흥국의 보건의료 여건도 개선되면서 신흥국이 많은 경제 발전을 다시 이루었고요. 신흥국에서 많은 중산층이 탄생이 됐습니다. 이것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화가 다시 위축되는 국면으로 가게 됐는데 결국은 이제 각 국가별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보호주의가 서서히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트럼프를 우리가 생각하는데 트럼프 이전에도 이미 보호무역 조치는 더 강화되어 왔었습니다. 2010년대. 그리고 글로벌 밸류 체인도 사실은 2010년도 이후에 이것이 현격하게 둔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됨으로써 국경 간, 왜냐하면 보호무역에 따라서 국경 간 거래 비용이 상승했고요. 국제 에너지 시장도 개편됐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석탄 산업을 가지고 했을 때는 석탄은 굉장히 여러 나라에, 많은 나라에 있기 때문에 석탄을 가지고 이것이 어떤 에너지 뭐 권력을 취하거나 이런 경우 별로 없었다가 석유로 바뀌면서 결국은 산유국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셰일 혁명이라든가 아니면 친환경 이러한 에너지가 새로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과거의 기존의 산유국 중심의 어떤 그런 세계 에너지 판도가 급격히 바뀌게 되는데, 이것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증가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중동이 미국한테 더 이상 전략적으로 크게 의존할 필요가 없는 그런 중요한 국가가 지역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과연 미국이 과거와 같이 그렇게 중동 문제에 열심히 개입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여러 가지 불안전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프가 여기 잘 안 나오고 있는데요. GVC가 감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2010년대 중반 이후에 그 개방도라고 하죠. 되게 교역 비중과 GDP와의 그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굉장히 올라갔다가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떨어집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우리가 무역 1조 달러를 얘기했었죠. 우리가 무역 수출 수입을 1조 달러 했다라고 우리가 얘기했을 때 그 당시에 우리 GDP도 한 1조 달러였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개방도 무역 비중이 100%를 넘어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1조 6천억 달러로서 현재 GDP가 증가된 상황에서 여전히 무역은 1조 달러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한 60% 정도로 이렇게 개방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글로벌 밸류 체인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 세계에서 그 GDP의 비중인데요. PPP로 한 것이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은 맨 밑에 빨간색이 중국입니다. 그리고 그 위가 미국인데 PPP로 하게 되면은 구매력 평가를 하게 되면 중국이 현재 이미 미국을 넘어섰죠. 그래서 오른쪽 끝에 2019년도의 기준을 보면 중국은 전 세계 GDP의 거의 20% 가까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은 한 15%, 그리고 EU는 한 16% 정도의 그 정도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경상 GDP로 하게 되면은 아직도 여전히 미국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EU고 그리고 중국은 현재 미국이 한 60%대 수준에 있습니다만은 이미 구매력 평가로 했을 때는 중국이 전 세계 제1의 최대 국가로 현재 등극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바로 이러한 것이 지난 20년 동안 중국이 WTO에 가입한 게 2001년인데 지난 20년 동안 빠르게 바뀌어 왔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소득 분포 하나에 이렇게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이 소득이 얼마나 증가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왼쪽 부분은 가난한 사람들이고 오른쪽 부분은 더 상대적으로 더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개도국 같은 경우는 주로 왼쪽 부분에 있겠죠. 그리고 선진국은 오른쪽 부분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전체를 반으로 잘라서 왼쪽 부분만 본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말하자면 중국 같은 나라입니다. 그러면 왼쪽의 반을 봤을 때는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높이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소득 증가가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중산층이 많이 생겨나게 되고 굉장히 소득이 탄탄하게 안정되게 성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오른쪽 반 정도가 아마 선진국일 겁니다. 그러면 이 선진국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굉장히 중산층이 몰락을 하고, 그리고 아주 부유한 슈퍼리치만 굉장히 소득이 증가하는 이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 코끼리 곡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바로 이러한 것이 결국은 세계화에 따라서 선진국에서, 특히 선진국에서 부의 불평등이 심화됐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소득의 불평등도가 커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호무역주의 같은 경우는 조치 건수가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WTO에 보고된 보호무역주의 조치 건수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보면은 특히 요즘 와서 과거에는 뭐 수량 제한이라든가 이런 직접적인 관세 할당이나 이런 직접적으로 가시적인 그러한 무역 제한 조치가 많았는데 최근에 와서는 SPS 위생검역입니다. 그다음에 TBT 기술 장벽이죠. 바로 이러한 SPS와 TBT 같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국 사실상 무역을 제한하는 이러한 기준, 높은 기준, 이러한 기준에 점점 더 많아지게 되고 보호무역 조치가 점점 더 교묘해지고 그러나 영향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바로 이러한 조치가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가 WTO에서 잘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근데 잘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보호무역 조치는 증가하고 있는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미중 통상 문쟁에 대해서는 내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은 1단계 합의를 했었죠. 1단계 합의를 했는데 하고 나서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코로나 초반기 때 올해 전반기 때는 중국이 처음에 약속한 대로 미국에 물건을 많이 사주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와서 보니까 중반기 이후에 미국의 곡물이라든가 농산물을 많이 사들여 가지고 지금 한 60~70% 정도의 그 목표량을 좀 채운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합의가 어쨌든 간에 계속 굴러가고 있다,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정책은 주로 관세를 통한 보복 조치였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해서 중국이 불공정한 관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고치기 위해서 관세를 부과했었죠. 그런데 이게 가장 전통적인데 사실 관세 조치는 많은 통상학자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조치입니다. 왜냐하면은 관세 자체가 물론 양편의 후생을 다 감소시키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국가 한 나라의 아주 그냥 그 이기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오히려 관세 부과 조치가 자국 기업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밸류체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과정에서 그래서 사실 관세 조치는 그렇게 선호하는 조치는 보호무역주의를 하려고 하더라도 선호하는 조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번에 바이든 정부가 들어갔을 때 대중 정책을 본다면은 오히려 관세 조치보다는 다른 조치를 통한 어떤 개별 기업에 대한 어떤 그런 타격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더 커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무역 구제 조치, 반덤핑 조치 같은 그런 것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 오히려 관세보다는 이제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이거는 이제 그 미중 기술 패권이 현재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하는 건데요. 맨 왼쪽 그림은 이제 2000년, 그리고 가운데는 2010년, 그리고 맨 오른쪽 그림은 2017년에 여러 그 첨단 기술 분야에서 각 국가의 기술 경쟁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맨 왼쪽 2000년에는 보시게 되면은 일본이 5개 분야에서 1등이었고요. 그리고 미국도 5개 분야에서 1등입니다. 그리고 독일도 있고요. 그렇죠? 한국도 좀 보이네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에 와서 보시게 되면은 중국이 중간 부분에서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고 드론 분야에서는 1등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독일과 일본과 한국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2017년에 와서는 중국이 거의 대부분의 첨단 산업 분야에서 1등을 하고 있고 미국이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술 패권 관련해서 이제 미국과 중국의 어떤 경쟁이라는 게 굉장히 더 한층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경우 보시게 되면 3등이 우리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일본이 상대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좀 올랐습니다만은 가장 특기할 만한 것은 결국 미중 간의 기술 패권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다. 바로 이런 것이 지금 미중 간에 있는 어떤 그런 경쟁 또는 갈등의 그 바탕이 아닐까, 배경이 아닐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특히나 이
첨단 기술 분야는 이것이 듀얼 유즈라 그래요. 그래서 군사용으로도 쓸 수가 있고 민간용으로도 쓸 수가 있고 쉽게 바꿀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물러설 수 없는 그러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봤을 때 미중 갈등은 결국 장기화될 것이다. 보시게 되면 이 그래프는 미국 그 민주당과 공화당원들이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인데 공화당이 조금 더 높긴 합니다만 양당 지지자들이 공히 중국에 대한 경계, 혐오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중요한 위협이다, 미국의 중요한 위협이다라고 하는 비율이 최근에 와서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또 이거에 대해 중국이 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내 이런 초당적 반중 정서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갈등을 제도화시키는 바로 이러한 배경이 아닌가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제가 세계화 위축 국면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 코로나 시대에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보건 위험의 내재화, 보건 위험이 내재화되고 있다. 그 다음에 위기 대응의 결과가 무엇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보건 위험의 내재화, 자, 이게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가 사실 우리 디지털 산업에서는 굉장히 어떤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냥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테고 GVC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재편이 된다는 것이고요.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심화되는데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이것은 굉장히 정책을 할 수 있는 정책의 공간을 굉장히 좁히는 이러한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러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 대응의 결과는 잘 아시다시피 정부 개입이 크게 증가했고요. 또 불확실성도 증가했다. 이제 이런 것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그 디지털 경제와 비대면 서비스 이 부분은 제가 뭐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굉장히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이에 따라서 디지털 경제를 그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만은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코로나 사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의 미래 관련해서 이제 일은 이제 일꾼과 일과 일터 사이에서 과연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했는데 앞서의 발표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어떤 비대면 그런 일자리가 급속하게 늘고 또 비대면 일자리는 주로 고학력, 고기술 그런 일자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치사슬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은 이 왼쪽 부분은 다 2000년에 그리고 오른쪽 부분은 2017년 최근에 밸류 체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는 이제 전통적인 분야, 그 다음에 그 어떤 첨단 분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과거에 주로 일본이 동아시아에서의 어떤 밸류 체인의 중심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이었고 그리고 중국이 조금 있고 그랬었는데 이것이 완전히 이제 중국으로 다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중국이 어떤 밸류 체인에서의 어떤 그 허브의 기능으로서 어떤 패권을 갖다가 구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번에 코로나 사태와 같은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결국 전 세계 경제가 다 멈춰버리게 되는 바로 이러한 위험이 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을 어떤 회복력을 고려한 안전한 생산 체계를 선호하게 됐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왼쪽의 6개의 기둥은 필수 노동자들이 그 재택근무가 어떻게 됐느냐, 그리고 오른쪽은 비필수 노동자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3개는 그 코로나 사태 있기 전,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 3월 이후니까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죠. 이렇게 봤을 때 보면 필수 노동 같은 경우는 1차, 2차, 3차 산업에서 보게 되면은 거의 다 이제 필수 노동자는 거의 다 대면으로 했죠. 그러다가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이 조금 더 늘어나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그렇게 많이 늘 수가 없는 겁니다. 기본적인 그 일의 속성상. 반면에 비필수 노동력 같은 경우 있어서는 그 3월 이후에 그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그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고 있고요. 이 재택근무의 활성화는 결국 보게 되면은 더 좋은 일자리가 더 재택근무를 더 할 수 있게 되는
바로 이렇게 쉽게 전환시킬 수 있는 바로 이러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느냐,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느냐, 또는 아예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결국 그 사람의 어떤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직업의 안정성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아주 극명하게 코로나 사태 이후에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불평등 인식의 심화는 이게 정말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더 그 불평등도가 커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게 수치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기에 왼쪽 그래프는요, 백인 그리고 흑인, 그다음에 히스패닉의 경우에 있어 남자와 여자가 고용이 얼마나 줄어들었는가 코로나 이후에 보시게 되면 백인이 제일 덜 줄어들었습니다. 그 흑인은 많이 줄었고요. 히스패닉 같은 경우는 히스패닉 여성들의 경우가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코로나 사태의 악영향이 비대칭적으로 인종별로 나타나고 있고요. 인종뿐만 아니라 이 오른쪽 같은 경우와 같이 저임금 노동자에게서 이 파란색이 저임금입니다. 저임금 노동자에게 있어서 훨씬 더 큰 타격을 주었다,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은 앞으로 천천히 일어나서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시간을 벌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어떤 과정이 이 코로나가 그걸 압축적으로 한꺼번에 이걸 다 보여주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그 활동 제한 조치를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도입을 했고요. 경제 지원도 굉장히 많이 도입했는데 어느 나라는 마찬가지로 통화 정책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완화시켰고, 그리고 그와 함께 재정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해서 재정 정책은 직접 소득 지원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고용유지금도 지급하고, 그리고 그 이외에도 특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또는 타격을 크게 받는 여행이나 항공산업 같은 특수업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현금으로 지원하고 하는 이러한 다양한 정부 개입이 있었는데 각 국가별로 그 성격은 좀 비슷합니다. 규모는 좀 나라마다 경제에 미친 타격에 따라서 다릅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금융 부문에 이제 불안정성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안정성을 보게 되면 왼쪽 그림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위로 올라간 것은 그만큼 불안정성이 증가한 것인데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크게 증가했다가 차츰차츰 떨어지는 것 같지만 바로 위기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불안정성이 금융 부문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고, 미국 연준의 총 자산이 증가한 것은 이건 굉장히 계속 그 사들였기 때문에 자산이 계속 증가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정책 당국의 어떤 정책 대응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일반이 가질 수 있는 현재 그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왼쪽 그림은요, 정부 부채가 지난 100년 동안에 어떻게 좀 바뀌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제가 그래프를 가져왔는데요. 우리가 정부 부채는 항상 늘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GDP 대비 정부 부채를 보게 되면요, 1차 대전, 2차 대전 같은 전쟁 경우에 있어 굉장히 선진국에서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게 증가해서 이미 100% 이상 그렇게 크게 증가했고, 그때는 이제 전쟁이 나니까 계속 이제 그렇게 돈을 찍어내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전쟁 군수용품을 만들었었죠. 그리고 전쟁 이후에 빠르게 정부 부채는 감소를 했고, 그래서 다시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 정부 부채가 다시 주요 선진국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GDP 대비 퍼센테이지이기 때문에 사실 퍼센테이지를 낮추기 위해서는 정부 부채를 추가적으로 더 늘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밑에 분모인 GDP가 더 크게 늘어나게 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이라 하는 것이 그것이 그대로 정부 부채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정부가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해서 그것이 GDP 증가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 비율 자체가 크게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살아있는 생물같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재정 건전성을 생각을 해서 정부가 재정 정책을 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면은 정부 부채 비율은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할 때는 과감하게 확장적인 정책을 써야 되고요. 그러면 왜 재정 건전성이 중요하냐? 재정 건전성은 그 자체로서 중요합니다. 좋은 겁니다.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것은 좋은 건데, 그럼 왜 좋은 양호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되느냐? 어려울 때 대응을 빠르게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재정 건전성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은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훨씬 심각하고, 최근에 와서는 대공황, 30년대 대공황보다 더 심각하고, 결국 2차 대전 때 선진국이 겪었던 그런 경제적 타격 정도 되는 그런 규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충격은 굉장히 전대미문의 그러한 충격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상황을, 역사적 상황 인식이 있어야 그걸 갖추고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주요국의 재정 적자 규모, 맨 오른쪽이 한국입니다. 한국은 굉장히 양호한 상황이고요. 다른 나라 캐나다, 미국, 브라질, 영국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굉장히 재정 적자, 당해년도 재정 적자죠. 당해년도 재정 적자를 굉장히 크게 내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채가 200%가 넘는 일본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바로 영국 다음으로 좀 일본 있죠. 스페인, 남아공, 인도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지금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사용을 하고 있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것이 이러한 코로나 충격이 계속 몇 년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부의 재정 여력이 감소하는 것은 뭐 불문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위기 상황이 빨리 해소가 되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래프는 파란색은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고, 빨간색은 분홍색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지난 30년 동안 이렇게 쭉 그래프로 그려놓은 건 보십니다. 보시면 왼쪽 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평균 성장률보다 훨씬 높았죠. 그죠? 그래서 97년, 98년 아시아 외환위기 때 그때를 제외하고서는 훨씬 높았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와서는 전 세계 성장률과 비슷한 4%대를 했었고요. 지금에 와서는 전 세계 평균 성장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나라 선진국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20년 전에는 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왜 4% 성장 못하느냐, 6% 성장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보시게 되면은 과거와 같이 굉장히 그 롤러코스터 타듯이 굉장히 경제 성장률에 진폭이 컸는데, 지금 와서는 이제 상당히 안정된 상황이지만 어쨌든 간에 평균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 이유는 선진국이라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경제 잠재적 성장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 가장 큰 이유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입니다. 그래서 인구는 지금 현재 전 세계 국력을 따질 때 인구가 정말 갑입니다. 속된 말로. 인구 깡패입니다. 인구 많은 나라가 최고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 그래서 인구를 적정한 규모의 인구를 늘리는 것은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을 가능하면 출생률을 사망률보다 높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방법이 있고, 그것이 안 된다면 적절한 규모의 이민을 받아들인다든가 하여튼 어떤 방식을 사용해서라도 인구를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보겠습니다. 그 유럽의 발트 3국 같은 경우는 그 국가의 가장 큰 어젠다가 1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가장 큰 어젠다가 뭐냐면 국가를 유지하는 겁니다. 국가를.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다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인구 100만, 200만, 300만인 나라들이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일단 5,100만이라고 하는 인구는 상당히 좋은 것이다. 그러나 너무 고령화가 빨리 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 성장 경로 회복. 보게 되면 이제 과거에는 이제 경제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큰 경제적인 충격이 있고 다시 회복이 되면은 다시 원래의 성장 추세선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히스테레시스 이펙트라 그러죠. 이력 효과라고 하죠. 요새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고 한번 떨어지고 나서는 다시 그냥 회복이 안 되고
그 밑에서 그냥 똑같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장기 추세선과 같은 기울기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분, 한번 떨어진 이 부분이 전부 다 손실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엄청나게 큰 손실이 있고요. 지금 왼쪽 그래프도 보시게 되면은 선진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개도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완전히 올라가는, 그 처음에 당초의 추세선대로 올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밑에서 떨어져 가지고 계속 올라가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충격이라는 것은, 경제적 충격은 그것이 전염병이든 아니면 다른 이유로 금융위기든 간에 이것이 계속 지속화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OECD 전망에서는 좀 낙관적인 것은 녹색 점선, 그리고 좀 비관적인 것은 오렌지색 점선으로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판 뉴딜이 나오는데요. 한국판 뉴딜이 나오기 전까지도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만성적인 수요 부족이었습니다. 만성적인 수요 부족이죠. 그 과거의 경제 대공황 같은 그런 상황이죠. 과거에.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선진국들이 만성적인 수요 부족이고, 그래서 이것을 타개하기 위한 굉장히 획기적인 그러한 그런 수요 진작 정책이 사실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그것이 바로 한국판 뉴딜의 기본적인 배경이고, 거기다가 코로나 위기가 나타나서 바로 이런 것이 더 가속화됐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도 유럽 그린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도 마찬가지고 해서 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수요 진작책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보면 이제 그 한국판 뉴딜의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축은 디지털라이제이션, 디지털 뉴딜을 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그린 뉴딜 두 가지가 있고, 이걸 하기 위해서 사람 투자를 강화하고 또 안전망을 강화한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재정 투자를 크게 하는 것과 재정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개선을 한다. 이 두 가지가 큰 얼개 구조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뉴딜 관련해서 총 10개의 사업이 현재 제시되고 있는데, 이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10개 사업 이후에 추가적으로 계속 할 수도 있는 것인데, 현재 10개 사업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 거기는 디지털 네트워크 AI, DNA 생태계를 강화한다든가,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그리고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고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디지털라이제이션, 이런 것에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투자를 정부가 물론 합니다만은 정부의 투자가 마중물이 돼서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린 뉴딜 관련해서도 도시공간, 생활인프라, 녹색,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 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190만 개를 만들고 그리고 160조 원을 투자하는 것이 현재 정부의 목표입니다. 지난 7월 달에 한국판 뉴딜이 발표가 됐고요. 지난 10월 달에 지역균형 뉴딜이 추가됐습니다. 결국은 다른 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뉴딜이라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것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 한국판 뉴딜이라 하는 것을 지역 단위에서, 지역의 시각으로 다시 재편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균형 뉴딜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사업을 크게 세 가지로 해가지고 한국판 뉴딜을 하게 되면 어떻게 지역에서 어떻게 되느냐, 지역산업. 그 다음에 지자체가 사실은 주도해서 이 뉴딜 사업을 해야겠죠, 그죠? 왜냐하면 지역을 가장 잘 아니까. 그래서 지자체 주도형 산업. 그 다음에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 사업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 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난번에 대전에서 우리가 지역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지역에서 계속 돌아가면서 한국판 뉴딜을 어떻게 지역에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예, 돈이 필요한데 결국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출자해서 뉴딜 펀드를 만들고, 그거에 이제 자펀드와 그리고 민간 금융기관이 하는 뉴딜 인프라 펀드, 국민이 그 돈을 내서 하시는 민간 뉴딜 펀드에서 이런 부분에 투자를 돈을 대고, 그에 따라서 이 펀드가 적절하게 사업을 운용해서 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핵심적인 건 이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국판 뉴딜에서 이 네 가지는 저희가 연구원에서 한 달 전에 저희가 제시한 것인데, 앞으로 더 하려면은 그린 뉴딜 같은 경우는 탄소 중립 목표 시한을 설정해야 된다는 것. 그런데 이미 설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관련 정책이 있는데
예를 들어 디지털 같은 경우 여긴 좀 그린 뉴딜을 예시했습니다만은 디지털 뉴딜 같은 경우도 디지털 뉴딜 안에 있는 디지털 관련된 게 있고요. 디지털 뉴딜 밖에 있는 그리고 정보통신이나 과학기술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전부 다 통합적으로 그렇게 연계해서 돼야 된다는 것이고 또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와 정책 지원 유도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가 보기에는 현재 왜 가장 중요하냐면 좀 논의가 잘 안 되고 있거나 그런 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국제협력, 외교, 무역, 개발 협력 분야, 그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고요. 디지털도 마찬가지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디지털 협력이 강화되어야 됩니다. 자, 디지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디지털 통상 환경의 변화는 앞서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코로나19가 디지털 전환의 촉매자 역할을 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규범이 없어요. WTO 차원의 디지털 무역에 대한 규범이 지금 없습니다. 그럼 이게 없는 상황에서 각 개별 FTA 차원에서는 디지털 무역 규범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진 규범들이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슨 무법천지 같아요. 여기하고는 이렇게 디지털 규범이 돼 있고 저기하고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인 어떤 규범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모든 나라들은 이러한 불안전성을 인식하고 각 국가들은 데이터 관련 규제, 법제, 제도를 정비를 막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오늘 제가 특히나 좀 강조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WTO 전자상거래 협상은 다시 2019년도부터 작년 초부터 계속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4가지 이슈로 되어 있었고요. MC 이제 그 장관급 회의 가장 중요한 Ministerial Conference 12, MC12가 이제 내년 원래 올해 말에 열렸어야 되는데 내년에 열리게 되는데 여기서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좀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게 있는데 이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근데 지금 FTA에서 우리가 무역만 얘기하는데 지금 보면은 FTA에서 일본과 미국은 UJDTA, 그 디지털 트레이드에 대한 그런 어그리먼트가 조그맣게 하나 지금 돼 있고요. 그다음 USMCA, 멕시코와 카나다와 미국 간의 그 USMCA에도 디지털 규범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TPP, CPTPP도 있고, 그리고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같이 매우 개방적이고 작은 나라들이 현재 데이터 관련된 협정을 맺어놓고 있습니다. 그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미 FTA에서 맨 오른쪽부터 보시게 되면 한미 FTA 전자상거래 규정이 15조에 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의무 규정이 한 3개 있고 노력한다 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2개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CPTPP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저렇게 14조의 별도의 그런 규정이 되어 있는데 많은 부분이 의무 규정이고요. 그 뒤에 체결된 USMCA, 미국과 카나다와 멕시코 간의 나프타를 대치한 거에서는 매우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이든이 집권하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USMCA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아마 미국이 TPP에 다시 CPTPP에 들어가려고 할 때 분명히 그냥 안 들어갈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11개 국가한테 야 협상 다시 하자 그럴 겁니다. 다시 새 판을 짤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들어갈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디지털 규정은 USMCA를 근간으로 할 것입니다. 자,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 FTA 개정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USMCA를 근간으로 해서 모든 디지털 규범을 다 바꿔버릴 겁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된다. 자, 이것입니다. 그럼 미리 준비해야 된다. 뭘 준비해야 되느냐? 자, 디지털 무역의 확대는 각국의 디지털 관련 규제, 법제, 제도의 변화를 수반하는데 우리나라는 오른쪽 그림 보시게 되면 미국, 유럽 그리고 러시아, 중국과 중간 부분에 어중간하게 있습니다. 현재 상황입니다. 데이터 지역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 지역화. 데이터가 우리나라에서 생성이 되면 그 우리나라에서 밖으로 나가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이 있죠. 그러니까 데이터 지역화 금지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국경 간 자유롭게 이동해 준다는 것이죠. 바로 데이터 지역화를 금지하는 위치에 있는 나라들이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동조하고 있고요. 반면에 데이터 지역화를 고수하는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 무역과 관련해서 양측이 역시나 또 미중이 첨예하게 현재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지금 GDPR을 갖다가 몇 년 전부터 굉장히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데 GDPR의 내용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GDPR의 내용은 데이터의 그 프라이버시, 각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확실하게 보호하는 선에서 그 다음에 데이터 무역을 활성화하자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같은 데이터 지역화의 전면 금지하고도 입장이 다르고 중국같이 데이터 지역화하고도 입장이 좀 다릅니다. 그러나 크게 봐서 어느 쪽하고 비슷하냐고 보면은 중국 쪽하고 약간 비슷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유럽이.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 지역화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정하기 위한 여러 이해그룹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발전 정도, 데이터 그 처리에 대한 발전 정도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이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EU는 GDPR을 2018년에 이미 2년 전에 이미 발효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은 역시나 마찬가지 연방정부 주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아예 데이터 지역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조치를 이미 발효한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반된 여러 가지 시각이 지금 막 혼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데이터 무역에 있어서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책 대응에서는 WTO에서는 디지털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범을 협상에 적극 참여해야 되고요. FTA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디지털 무역 규범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이렇게 다시 한번 리뷰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EU GDPR에 대해서 대응을 기업 차원에서 굉장히 강화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고요. 우리가 데이터 3법을 통과시켜서 그걸 굉장히 이제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이 데이터 3법이 참 좋은 법입니다. 진일보한 법이긴 한데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보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소비자와 데이터 보호법도 개선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데이터 지역화 조치도 또 점검을 해야 되고요. 또 중요한 것은 통계입니다. 제가 옛날에 WTO 디지털 규범 관련된 회의에 참석을 해봤더니 결국 가장 중요한 전체 발표의 한 60% 정도는 다 통계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정확하게 통계를 작성하느냐 이 문제. 그래서 이것도 빨리 우리가 이 부분을 갖다가 빨리 업데이트하고 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제도정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